네, 오늘 시장 전략은 와우글로벌 변지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팅창에 파트너님 나오시기 전에 9시간 전까지 방송함 이렇게 쓰여 있던데 3시간밖에 못 자서. 3시간 주무시고 나오셨어요? 그래도 또 시장을 보셨네요, 와중에. 시장 안 봤고요. 네. 저녁 못 먹어서 타코 시켜 먹었습니다. 그 오밤중에 네네. 네, 새벽에 드시고 3시간밖에 못 주무셨지만 일단 간밤에 시장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FOMC에 대한 경계감 이렇게 기사들이 풀이를 하고 있고 10월 졸츠 구인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졸트랑 이제 ADP 보고서랑 같이 나왔는데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 및 접객업 해고가 이제 13만 건이나 급증을 하면서 2023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또 자발적 퇴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7만 건이나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용시장의 주도권 자체가 기업으로 좀 넘어갔다,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업종별 양극화는 더욱 좀 뚜렷했었는데 ADP 보고서를 보면 네. 제조업, 뭐 건설업, 특히 이제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업 같은 좀 이런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업종들하고 화이트 컬러 직군의 감소가 좀 뚜렷했다. 졸트에서도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11만 건이나 이제 급감을 하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는데, 이제 어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지금 어찌됐든 결국 고금리 여파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서비스업들, 화이트 컬러 직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좀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어제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들로 인해서 이제 내일 있을 금리 결정이 뭐 인하에서 동결로 바꾼다든지, 뭐 동결이 인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 금리 인하라는 당위성에 조금 더 뭐 보탤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뭐 12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처럼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대신 그 뒷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다. 내년에 대한 전망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채 금리가 대려 상승을 하면서 그렇죠. 장단기 금리 차가 더욱더 확대되는 이제 그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채권 시장 쪽에서는 이번 FOMC가 매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향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속도보다는 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또 재정 확대, 이 단기채 발행, 그런 것들에 따른 금리와 이제 기대 인플레 상승,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캐비넷식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물가가 아니라 고용과 성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이 장기채에 좀 그 금리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이제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대형 은행들의 규제 완화, ESR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은 좀 앞으로 좌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셨던 캐비넷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파월 의장이 어쨌든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그리고 경제 전망 요약 SEP나 점도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나마 불확실성에 대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이 좀 더 놀라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이제 볼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리 결정 자체는 이제 뭐 인하를 하면서 좀 도비시하게 갈 것 같고, 그 외에 뭐 SEP나 그 점도표 등은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점도표상의 어떤 그 내년 중립의 이 금리 경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를 보면, 네. 물론 저는 페드워치를 잘 그렇게 믿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뭐 하나 나오면 실시간으로 또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페드워치를 참고를 하면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힘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 발표될 점도표에서 얼마나 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경로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뭐 일부 시각에서는 5월까지도 안 할 거다, 뭐 그런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점도표의
미국에서 보여주는 그 중립금리 경로에 네. 따라서 시장이 좀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성명서 발표 이후에 또 파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파월이 현재 그 미국 경기를 좀 뭐 침체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연착륙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경기에 대한 연준의 시각이 어떤 톤이나 매너로 나오는지, 그런 게 아마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월, 5월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딱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까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짙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네. 그 금리 인하 투표는 12명이 하는데 그 12명 안에는 내려야 된다는 쪽이 많고요. 반대로 점도표는 19명이 익명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 지역 연은 총재,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 총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러면 점도표를 투표하는 그 상황에서는 또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이제 파월은 이제 뭐 해가 넘어가면 거의 이제 힘을 잃을 텐데. 참 지금도 많이 좀 위협적이더라고요. 해세 네. 그리고 뭐 지금 지역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점도표를 통해서 어떤 그 연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들을 좀 어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뭐 5월까지도 점도표상의 금리 인하 없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간밤에 그 캐비넷 위원장이 이 제롬 파월 의장 뭐 이견을 잘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걸 보고 네네네. 또 이것도 참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이제 내년도에 추가 인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민감한 섹터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채팅에 김성님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 금융주가 그린라이트라고 하는 소식에 JP모건 꼭 쥐고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요. JP모건과 AXP 꼭 쥐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볼까요? 뭐 일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그 규제 완화가 되면서 뭐 이런 다른 이 수익 파이프라인을 펼칠 수 있는 룸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사실은 지금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장기채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은행의 어떤 전통 사업인 예대마진,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차가 넓어지면 그 예대마진이 또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전통주 안에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고배당주, 그러니까 유틸이나 통신 쪽 배당주는 사실은 장기채가 4%면 굳이 리스크를 안고 배당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전통주 안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은행주들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면, 금리 민감주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차입 환경에 좀 크게 노출돼 있는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의 타격이 좀 가장 클 것이다라는 거는 뭐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그 어떤 명확한 수익 파이프라인이 없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왔던 뭐 그런 네. 주식들이 이미 11월 달 조정세에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크게 이제 조정세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 이 종목들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강력한 어떤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이 빅테크 기업들은 상황이 좀 나은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주식들도 사실은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AI 수익률 논란, 뭐 이런 기간이나 텀들을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 민감주 안에서는 중소형주들보다는 빅테크가 그래도 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간다고 하면 네. 부채가 적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확실한 좀 빅테크 우량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에서 좀 이 편입을 한다고 하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그 AI 뭐 전력 인프라나 네. 아니면 뭐 방산 쪽이나 네. 뭐 아니면 뭐 요새 뭐 우주항공 같은 아. 이런 산업재 섹터들이 그나마 조금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 그냥 미국 10년채가 4%가 넘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자산이거든요. 매력적인 자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포트폴리오 내에 아예 그냥 미국
장기채 자산 자체를 편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 네, 포트폴리오 내에 어떤 그런 베타, 그러니까 델타를 낮출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 리스크에서 조금 줄이는 측면에서 10년치 자체를 그냥 편입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채권, 외환, 원자재 이렇게 FICC 전략도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고요. 파트너님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지난주부터 우주항공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 로켓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월가의 시선도 조금 나왔고 스페이스X IPO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좀... 솔솔 좀 얘기가 나오는 좀 그런 기류를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 최근에 나왔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11월 달로 가면 그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발표했던 게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어떤 그래서 건가요? 뭐 AI를 결합한 최첨단 뭐 이 기술 초격차를 이제 벌리겠다, 이제 중국을 겨냥한 얘기였겠죠. 그래서 빠르게 가속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제네시스 미션하고 우주항공도 어떻게 보면 좀 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구글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지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침 국방부랑도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구글 오. 그 어스 엔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글 어스 엔진이 저기 그 2017년에 네? 구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성 사업부를 그 플래닛랩스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면서 그 10%의 지분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플래닛랩스가 그 이 제공하는 그 초고빈도 지구 관측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50년 정도의 지구 관측 데이터, 뭐 80테타바이트인가, 뭐 엄청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저기 구글 어스 엔진, 그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TPU를 통해서 이 추론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와 제미나이가 만났고, 또 그게 또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 또 결합되고 우주항공에서 요 테마가 아마 내년에는 상반기에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산업으로 나아갈 때는 진짜 데이터가 패권이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알파벳 구글과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H100 수출 승인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좀 오히려 시큰둥하면서 우리 지금 자국 밸류체인 이렇게 강화하고 있어,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부분은? 뭐 트럼프가 이제 수출하는 걸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뭐 국산 칩을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 부분은 뭐 아예 금지하겠다. 뭐 이런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매출의 15%에서 또 25%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번 H20 때도 그 수출 승인에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구매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권고지, 사면 무서운 말이죠. 네. 뜰 거다, 뭐 공안이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그 이전에 작년부터 계속 그 미국에서 이 수출 규제, 대중 칩 관련 수출 규제, 이런 그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체 칩 이 생산 지금 무한대로 그 전력 수요를 그 제공을 하면서 소위 이제 개발자들을 갈아 넣으면서 그런 미국과의 네. 그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아래보다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악재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큰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호할 호재도 사실은 아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식을 내가 지금 사야겠다,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향후 중국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또 주가에 또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리고 어제 주가를 보면
시장에서 이미 답을 내놓고 있지 않나. 반응이 나왔죠, 네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애프터마켓에서도 전일장 애프터마켓까지도 2%대 강세를 좀 확인했었는데 결국은 보합세로 거래 마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FICC 전략 체크를 해볼 텐데 앞서 지금 미국 10년 장기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셨고요. 네네.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FICC 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확실히 지금 이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 시장하고 채권 시장, 원자재 시장이 약간 그 군대 용어로 각계 전투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원래 자산군들 간에는 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라가 있는데 그렇죠.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지금 그 고리가 약해져 좀 있고 깨져 있는 각각의 모습이에요. 이슈에 각각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보다는 그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을 좀 보면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원자재 쪽은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 수급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그 미결제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기존 관점 그대로 연말 네.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다. WTI 기준으로 50불 언더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50 언더까지. 네, 50불 초반대까지. 네. 그리고 반면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런 좀 그 이 금리 인하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좀 고가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라든지 구리도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요새 뛰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전력 수요라든지 아니면 계절적 특성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뭐 이런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는 그러니까 채권하고 이 통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이후에 매크로 네. 변수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그쵸. 시장에서 그거를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FOMC 끝나면 BOJ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만, 원자재 쪽은 뭐 내년까지도 계속 뭐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예, 특히 이제 캐비넷이 대비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게 또 원자재 상품들이기 때문에 오일을 제외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자재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좀 위쪽으로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 채권과 관련해서는 FOMC 이후에 큰 가닥이 잡히는 걸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 밤에 FOMC도 있지만 오라클 실적 발표도 앞두고 네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전략 전반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오라클이 좀 반전을 써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오라클은 제가 사실 그동안 주가는 안 봤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좀 오랜만에 봤는데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그 실적에서는 지난번에 어떤 그 주가 급등을 이끌었었던 그 백로그, 그러니까 수주 잔고 부분, 그 부분들을 이번 실적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그 어떤 급격한 조정세, 그다음에 AI 조정의 어떤 좀 한가운데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좀 이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닝콜에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가이던스를 던져줌으로써. 그래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어 보이고, 이 그 전체적으로 오라클이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보면 이게 이제 AI 섹터 내로 이 훈풍을 불면서 좀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급락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위쪽으로 좀 열려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오라클 미라클이라는 말이 나왔던 게 9월이었는데 이번 네. 성적표 이후의 흐름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오라클 1% 가까이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저희 어떻게 가져갈까요?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하고 이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 건 아직 조금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동성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봉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중동의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속의 눈처럼 네. 이렇게 약간 고요한 상태. 그래서 위든 아래든 굉장히 좀 크게 튈 수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했다가 그 이후에 확인하고 들어가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석에 가까운 대답입니다만,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쪽으로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조정보다는 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그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그때 이제 뭐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되려 위쪽으로 특히나 이제 오라클 실적이 겹치면서 시간대가 이제 한 2시간 뒤면 또 오라클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겹치면서 위쪽으로 오히려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 그런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좀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포트폴리오 대응을 하겠지만 네. 조금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거나 아니면 자금의 성격이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시나리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면 뭐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그냥. 너무 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네. 금요일에 또 나오시죠? 제가 내일 해외로 아, 일정이 그래요? 있어서 하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 파트너님 말씀 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방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시간이 사실 끝났는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채팅창에 앞서 금 이야기 해주시니까 은도 사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고 네네. 지금 최근에는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은이 산업재라서 혹시 이게 인플레 신호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인플레 신호는 사실 은보다는 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 대비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쵸. 한번 탄력을 받으면 이 녀석은 이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었죠. 2010, 2011년도에도 제가 금 때문에 그때는 제가 완전 주니어 시절 때 네. 꼭지에 잡아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실버 같은 경우는 골드보다는 한번 가격 이 탄력을 받으면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또 많이 그쵸, 떨어져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은이 갖고 있는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골드가 워낙에 이제 레버리지 거래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FOMC 이후에 이 오버슈팅 좀 기대를 해보고요. 0234905049로 연락 주시면은 이 포트폴리오에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시장 전략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